철저한 복수를 위해 차를 마셨고 100만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쓰러졌다. 100만 구독자를 앞에 두고 나 오숙자는 화면 앞에 앉아 있다. 여름 햇빛이 스튜디오 창을 통해 들어온다. 조명팀이 마지막 체크를 하고 음향 기사가 마이크를 테스트한다. 이 모든 준비는 완벽했다. 마치 내가 무대 위에서 연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며느리 민서연의 얼굴은 환하다. 마치 천사처럼. 그녀는 내게 다가와 볼에 입을 맞춘다. 카메라는 이 모든 장면을 포착한다. 채팅창이 미리 떠 있고 준비된 시청자들이 기다리고 있다. 어머니, 이 건강차는 제가 정성껏 만들었어요. 수많은 분들이 어머니의 지혜를 사랑하는데 그 이면에는 어머니의 건강이 있다고 생각해요. 언제나 어머니를 챙기는 것이 저의 가장 큰 기쁨이에요. 민서연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정성스럽다. 거의 숭배에 가까운 톤이다. 나는 그 목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어봤는가. 라이브 방송 때마다 반복되는 이 멘트. 하지만 오늘은 다르다. 오늘은 이 말들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 시청자들의 댓글이 폭주한다. 초당 수백 개씩. 천사 며느리 진짜 효도한다. 저런 며느리 어디서 찾아? 부럽다. 감동입니다. 눈물 나요. 어머니 정말 복 많이 받으세요. 나는 그 댓글들을 본다. 이 사람들은 모두 거짓을 믿고 있다. 완벽한 연기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계획의 가장 무서운 부분이다. 나는 차를 집어들었다. 따뜻한 김이 올라오는 백자 찻잔.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나는 이미 알고 있다. 지훈이와 형사 김경희도 알고 있다. 그리고 곧 100만 명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한 모금 마신다. 그 순간 계획대로 가슴에 통증이 온다. 하지만 이건 약의 부작용이 아니다. 이건 내가 설계한 연기다. 나는 가슴을 부여잡는다. 손이 떨린다. 차를 떨어뜨린다. 백자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부서진다. 어머니, 어머니. 민서연의 비명이 스튜디오를 가득 채운다. 진심인지 연기인지 구분할 수 없는 절절한 목소리다. 그녀가 내 팔을 잡는다. 마치 나를 살리려는 것처럼. 눈물이 흐른다. 카메라는 모든 것을 담는다. 누군가 119에 전화해.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제발. 이 장면이 완벽하다. 민서연은 진정한 연기의 천재다. 하지만 나는 한 가지를 본다. 내 손이 떨어지는 그 미세한 순간, 그녀의 눈빛이 변하는 순간, 슬픔에서 무언가 다른 것으로. 승리감? 아니다. 더 차가운 것. 확인의 눈빛. 계획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눈. 나는 속으로 웃는다. 하지만 얼굴에는 절망이 맺혀 있다. 100만 시청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나는 내 며느리가 건넨 차를 마셨다. 그리고 나는 쓰러졌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 나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거짓 속에서 보냈던가. 그 거짓들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6개월 전으로 돌아가야 한다. 내 며느리가 처음으로 카메라를 들고 내 일상을 바꾸려고 했던 그날로. 3년 전 교통사고가 났다. 그것이 내 인생을 반으로 나눴다. 아들이 버스 밑에 깔렸다. 퇴근길이었다. 평범한 금요일 오후 6시 42분. 그 시간부터 내 세계는 회색이 되었다. 나는 전직 사서였다. 30년을 도서관에서 일했다. 책을 분류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를 찾아주고 때로는 누군가의 고민을 들어주는 일. 그것이 내 인생의 의미였다. 하지만 내 아들을 잃자 어떤 책도, 어떤 정보도, 어떤 말도 나를 위로할 수 없었다. 장례식이 끝났다.
조문객들이 떠났다. 남은 건 침묵과 빈 집뿐이었다. 아들의 방은 그대로였다. 침대 위에 베개, 책상 위에 펜, 모니터,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세상. 나는 그 방 앞에 자주 앉았다. 들어가지는 않았다. 그냥 문 앞에 앉아서 안을 보기만 했다. 마치 그렇게만 해도 그가 살아있을 수 있을 것처럼. 6개월이 지났다. 나는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다. 옆집 아주머니가 반찬을 가져다 주면 고마워했지만 냉장고에서 썩었다.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를 모르겠다. 저녁에 잠드는 이유도. 그때 며느리 민서연이 나타났다. 아들의 아내. 그런데 내 아들을 잃은 지 6개월이 지나서야 찾아온 그녀. 나는 그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도 고통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누구나 상실을 다르게 받아들이니까. 어머니, 이렇게 계신 게 안타까워요. 그녀는 내 집의 문을 열고 들어섰다. 청소를 시작했다. 먼지가 소복이 앉은 책장을, 때가 낀 창문을 닦았다. 그리고 부엌에 가서는 손수 밥을 지었다. 된장찌개를 끓였다. 정말로 정성스럽게. 어머니 드셨던 된장찌개 레시피를 물었거든요. 아들이. 그 말에 나는 눈물이 났다. 아들이 나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것. 내 음식을 그리워했다는 것. 그리고 그 음식을 다시 만들기 위해 아내가 레시피를 물었다는 것. 그 이후 민서연은 거의 매일 내 집에 왔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요일은 자신의 시간이라고 해서 안 왔지만 월요일이 되면 또 나타났다. 어머니, 저랑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을래요? 그래, 고마워. 어머니의 경험과 지혜를 너무 낭비하신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30년 사서로 일하신 분이 이렇게 계신 게 안타까워요. 혹시 이런 생각은 어떨까요? 다른 분들과 어머니의 이야기를 나누는 건요. 나는 웃었다. 내가 뭘 할 거야? 이 나이에. 유튜브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나는 황당했다. 나는 유튜브가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르는 75세 노인이었다. 스마트폰은 있었지만 주로 손녀들이 보내주는 사진을 보는 용도였다. 하지만 민서연은 끈질겼다. 어머니, 요즘 많은 어른들이 유튜브에서 인기 있어요. 특히 지혜로운 할머니들이. 어머니는 이미 사서니까 정보 정리를 잘하잖아요. 그 능력을 영상으로 나타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 같은 노인의 이야기를 보고 싶을까? 네, 정말 많이요. 그렇게 천사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행복한 일상 유튜브 채널이 시작됐다. 이름도 민서연이 지었다. 썸네일도 영상 구성도 모든 것이 그녀의 손에서 나왔다. 처음 영상은 옛날 사서가 추천하는 인생 필독서 5권이었다. 나는 긴장했다. 카메라를 보며 책에 대해 말하는 것이 어색했다. 하지만 민서연이 옆에서 질문해 주었다. 어머니, 그 책을 왜 선택하셨어요? 글쎄, 인생을 살면서 이 책들이 내게 가장 많은 것을 가르쳐 줬거든. 그렇게 대화하듯 진행되었다. 조회수는 처음에는 몇백, 몇천 정도였다. 하지만 2주 후 10만을 넘었다. 한 달 후 50만, 3개월 후 100만. 댓글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할머니의 말씀이 정말 와닿아요. 우리 엄마도 이 책 읽게 했어요. 할머니 같은 분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댓글은 이것이었다. 천사 같은 며느리 정말 복 많이 받으세요. 민서연의 인기가 올라갈수록 나는 그녀가 변하는 것을 느꼈다. 아니, 변한 게 아니라 드러나는 거였을지도 모른다. 방송에서 그녀는 완벽한 며느리였다. 내가 말할 때 고개를 끄덕이고 웃음을 주고 때로는 감동해서 눈물까지 흘렸다. 하지만 카메라가 꺼지는 순간
그녀의 표정이 달라졌다. 마치 가면을 벗는 것처럼. 어머니, 매일 아침 이 건강차를 드시는 거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제가 특별히 만들었어요. 그게 언제부터였는지 기억이 안 난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매일 아침 그녀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나에게 가져다 주기 시작했다. 생강, 대추, 계피 같은 것들이 들어있다고 했다. 건강에 좋다고. 방송에서 이 건강차의 레시피를 소개하면 댓글이 폭주했다. 이건 정말 효도하는 며느리네요. 레시피 공유해주세요. 이런 며느리가 있으면 정말 최고겠다. 그리고 민서연은 그 차를 드릴 때마다 카메라를 켜놨다. 균열은 작은 곳에서 시작된다. 라이브 방송을 마친 어느 날 오후였다. 스튜디오는 조용했다. 스태프들이 정리를 하고 민서연이 카메라를 정리하고 있었다. 나는 소파에 앉아 피곤함을 느끼고 있었다. 요즘 자주 피곤했다. 마치 누군가 내 에너지를 빨아먹는 것처럼. 민서연이 나에게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이 이상했다. 마치 스위치를 끈 것처럼. 따뜻함이 사라지고 차가움이 들어왔다. 어머니, 오늘 멘트는 좀 올드했어요. 뭐?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요. 세상을 올바르게 보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이 필요하다는 거 말이에요. 그건 이미 많이 알려진 얘기잖아요. 시청자들은 신선한 콘텐츠를 원해요. 어머니가 이전에 하신 이야기들, 그런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것들이요. 나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리액션은 좀 더 크게 해주셔야죠. 감정을 더 드러내주세요. 어머니 표정이 너무 담담해서 지루해 보여요. 그 말들이 자꾸 반복됐다. 어머니, 그 말은 나이 들어 보여요. 조금 더 활달하게 웃어주실 수 있어요? 이건 마치 옛날 라디오 같은데요. 영상 콘텐츠니까 좀 더 시각적으로 표현해야죠. 매 방송마다 마치 내가 배우고 그녀가 감독인 것처럼. 방송이 없는 날 그녀는 내게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예전처럼 밑반찬을 해오지도 않았다. 가끔 건강차만 챙겨다 주고 자신의 휴대폰을 만졌다. SNS를 체크하고 댓글을 관리하고 다음 영상 기획을 했다. 어머니 쉬세요. 그 말로 충분했다. 나는 내 방에 들어갔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깨달았다. 내가 그녀의 일상 속에서 얼마나 불필요한 존재인지. 그리고 동시에 내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아침마다 마시던 건강차를 마신 후 나는 자도 피곤했다. 마치 모래주머니를 들고 다니는 것처럼 몸이 무거웠다. 머리도 자주 멍했다.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단어를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손가락도 자주 떨렸다. 밥을 먹을 때도 책을 들 때도. 나는 병원을 찾아갔다. 의사는 나를 진찰한 후 한숨을 쉬었다. 스트레스 같습니다. 최근에 큰 일이 있으셨어요? 아니, 별로요. 혹시 약을 복용하고 있으신가요? 고혈압 약만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혈압약 용량을 다시 조정해 볼게요. 혹시 나이 들면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나는 처음에는 그것을 의료적 문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조금씩 작은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왜 건강차를 마신 날에만 증상이 심할까? 왜 건강차를 마신 날 밤에는 특히 머리가 더 멍할까? 그날은 평범한 월요일이었다. 민서연이 출근하고 나는 거실에 남겨진 카메라 옆에 앉아 있었다. 라이브 방송을 위해 미리 세팅된 카메라. 그런데 뭔가 빨간 점이 계속 깜빡이고 있었다. 녹화 중이었던 것 같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카메라 핸들을 집어들었다. 터치 스크린에는 오늘 아침의 녹화본이 남아 있었다. 방송은 끝났는데 계속 녹음이 되고 있었던 것이다.
호기심에 그리고 조금의 불안감을 가지고 나는 재생을 눌렀다. 소리가 나왔다. 네, 알겠습니다. 그건 민서연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방송에서의 부드러운 톤이 아니었다. 날카롭고 차갑고 계획적인 톤이었다. 약효가 늦으신가요? 양을 조금 더 늘려볼까요? 내 심장이 멈췄다. 아니면 너무 오래 끌 필요도 없고요. 한두 달 안에 충분할 것 같긴 한데. 네, 이번 달 말 정도면 상속세 문제도 맞을 것 같고요. 그 정도면 자연사로 처리하기에 충분할 시간이죠. 나의 손이 떨렸다. 저 노인네 의심도 안 하고 있고 이미 관할 의사까지 편하게 해뒀고 자연사로 처리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계획대로 하면 말이에요.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한 거잖아요. 그 목소리, 그것은 내 며느리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아니, 맞다. 그것이 진짜 그녀의 목소리였다. 내가 몰랐던 카메라 뒤에 숨겨진 진짜 목소리. 유튜브는 천사 며느리의 슬픔 콘텐츠로 전환할 거고 시청자들은 감동할 거예요. 할머니가 돌연사했다고 하면서 마지막 영상들을 추모 영상으로 재편집하고 이미 기획안도 다 짰어. 어머니, 정말 고마해요라는 제목으로. 아, 진짜 완벽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 나는 카메라를 놨다. 손이 심하게 떨렸다. 머리가 핑했다. 그 멍했던 증상들. 그것들이 갑자기 다르게 보였다. 의료적 문제가 아니라 의도적인 것. 천천히 체계적으로 계획되어 있던 것. 진실을 아는 것과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다. 나는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다. 하지만 손가락이 떨렸다. 전화기를 집어들 수가 없었다. 왜일까? 두려움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더 큰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다. 나는 민서연이 이미 주변에 나를 어떻게 포장해 놨는지 알고 있었다. 유튜브 댓글에서 수십 번 봤다. 혹시 할머니가 치매인 건 아닐까요? 나이가 들면서 증상이 있을 수도 있죠. 요즘 할머니가 말씀이 가끔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데. 민서연이 심어놓은 말들이었다. 카메라가 꺼진 후 그녀는 나에게 물었다. 어머니, 요즘 가끔 일관성이 없으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내가? 네, 어머니가 방금 말씀하신 것을 5분 후에 안 기억하시는 일이 있어요. 걱정돼서요. 내가 기억을 못했던 것은 약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일관성 없는 행동이 기록되고 댓글로 퍼지고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 나는 이미 신뢰할 수 없는 증인이 되어 있었다. 절망의 순간 나는 아랫집 지훈을 생각했다. 20대 대학생, 미디어학을 전공하는 젊은이. 그는 항상 인사를 잘했고 내가 무거운 짐을 들 때 먼저 도와줬다. 그리고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을 알고 있었다. 영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정보가 어떻게 조작될 수 있는지. 나는 그에게 연락했다. 지훈아, 잠깐 내 집에 와줄 수 있을까? 그가 내 집에 왔을 때 나는 그 카메라 영상을 보여줬다. 휴대폰 화면에서 흘러나오는 민서연의 목소리. 약효가 늦으신가요? 양을 조금 더 늘려볼까요?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할머니, 이건 심각한 거 아닌가요? 나도 몰라.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 아무도 날 믿지 않을 거야. 이미 내가 치매 있는 노인이라고 알려져 있거든. 지훈은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리고 나서 천천히 입을 열었다. 할머니, 이건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하지만 이 영상만으로는 법적으로 뭐라고 하지 않을까? 네, 그렇긴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합법적으로. 지훈의 말이 계속됐다. 그가 제안한 것은 이러했다. 첫째,
나의 건강 상태를 의료적으로 기록해야 한다는 것. 정밀 검사, 혈액 검사, 그것들이 모두 기록으로 남아야 한다. 둘째, 건강차의 성분을 공식적으로 검사받아야 한다는 것. 몰래 채취한 샘플이 아니라 정당한 절차를 통해. 셋째, 금융거래 기록을 통해 보험금 수혜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 민서연이 나를 상속인으로 등록했을 가능성도 있다. 모두 합법적인 수단이에요, 할머니. 할머니의 의료 기록이니까 할머니가 원하면 언제든 의사에게 요청할 수 있어요. 할머니의 건강차니까 검사 의뢰할 수 있고, 할머니의 금융정보니까 은행에서 조회할 수 있죠. 나는 지훈의 말을 듣고 처음으로 희미한 희망을 느꼈다. 그 다음 날 나는 병원에 갔다. 이번에는 다른 병원. 정밀 검사를 받았다. 뇌 MRI, 혈액 검사, 신경학적 평가, 모든 것이 기록으로 남았다. 의사는 검사 결과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할머니, 뇌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네요. 오인지 결과도 정상이고. 그럼 왜 제 머리가 계속 멍해요? 의사는 내 혈액 검사 결과를 다시 봤다. 할머니, 혈액에 소량의 약물 대사 부산물이 있네요. 최근에 어떤 약을 복용하셨어요? 고혈압 약만 먹는데. 의사는 화면을 확대했다. 혼합 약물의 흔적이 있어요. 한 가지만 아니라 여러 종류가 섞여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최근에 어디선가 약을 추가로 먹으신 건 아닐까요? 아니면 누군가 약을 섞어주신 건 아닐까요? 나는 말이 없었다. 의사는 다시 말했다. 조금 더 자세한 독성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처방약의 범위가 아니에요. 그 다음은 금융기관이었다. 나는 내 계좌 전체와 보험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요청했다. 처음에는 거부당했다. 고객님, 이건 민서연님이 관리하는 계좌라고 등록되어 있는데요. 고객님이 요청하실 수 없습니다. 뭐? 내 계좌인데? 고객님이 서명하신 권한 위임 서류가 있어서요. 민서연님이 모든 거래를 관리하기로 되어 있네요. 나는 그 문서를 보고 싶다고 했다. 그들은 그것을 꺼내줬다. 내 서명이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서명한 기억이 없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민서연이 나에게 여러 서류를 건넸을 때 그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고 도장을 찍었던 것이다. 보험금 수혜자는 민서연이었다. 5억 원. 그리고 거기에는 추가 조건이 있었다. 피보험자 사망 후 30일 이내 청구라고. 나는 은행원에게 물었다. 혹시 이 보험에 추가로 가입된 건 없어요? 은행원이 다시 확인했다. 3개월 전에 추가로 1억 원짜리 가입이 또 있네요. 그것도 같은 수혜자로. 나는 결국 모든 것을 지훈에게 전했다. 의료 기록, 금융 기록, 그리고 그 카메라 영상. 지훈은 한 폴더에 모든 자료를 정리했다. 할머니, 이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어요. 이 증거들은 모두 할머니가 합법적으로 수집한 것들이고 경찰이 수사를 진행할 이유도 충분해요. 경찰의 초동 수사가 시작되었다. 형사 김경희는 중년의 남자였다. 20년 이상 특수사건을 담당해온 경험 많은 수사관. 그는 내 진술을 매우 진지하게 들었다. 그리고 증거들을 하나씩 검토했다. 할머니, 현재로서는 명백한 증거가 여러 개 있어요. 의료 기록에 따르면 비정상적인 약물 대사 흔적이 있고, 금융 기록에 따르면 고액의 보험금이 피해자를 수혜자로 설정되어 있고, 녹음 파일에 따르면 피해자가 명백하게 범행을 언급하고 있어요. 나는 안심했다. 하지만 형사는 계속 말했다. 다만 아직 직접적인 신체 침해를 증명하기는 어려워요. 혈액의 약물 대사 부산물만으로는 의도적 투여를 증명하기 힘들 거거든요.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형사는 펜을 들었다. 일단 피의자의 노트북과 휴대폰을 압수해야 합니다. 판사님께 영장을 신청하겠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최근에 구매한 의약품 거래 기록도 확인해야 하고요. 그리고 형사는 덧붙였다. 그동안 할머니는 평상시처럼 행동해 주셔야 합니다. 의심을 받으면 안 되니까요. 계속 건강차를 마시는 척하고 평소대로 지내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비공식적인 감시가 시작됐다. 형사는 나의 집 인근에서 몇 차례 목격 활동을 했다. 공식적으로는 다른 사건 때문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민서연의 행동을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나는 평소처럼 행동했다. 건강차를 마시는 척했다. 하지만 항상 조금씩 남겨두었다. 나중에 검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로 몇 번은 마셨다. 형사의 지시 아래. 할머니, 약간의 노출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의도적 투여를 증명할 수 있거든요. 그런 날 이후 나는 의사를 찾아갔다. 혈액 검사를 받았다. 매번 새로운 기록들이 쌓였다. 의사는 점점 더 심각한 표정이 되었다. 할머니, 이건 명백하게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특정 약물을 섞어서 준 것 같아요. 고혈압 약이나 일반 감기약이 아니라 훨씬 더 강한 신경계 진정제들입니다. 한편 형사는 판사에게 영장을 신청했다. 민서연의 노트북과 휴대폰 압수를 위한 영장. 그 영장이 나왔다. 압수 활동은 오전 10시에 진행되었다. 민서연이 출근한 후 형사들이 그녀의 집에 들어갔다. 나는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지훈이가 나에게 전했다. 할머니, 경찰이 찾아갔대요. 그 며칠 후 형사는 나를 불렀다. 할머니, 증거가 더 나왔어요. 형사가 보여준 것은 놀라웠다. 민서연의 노트북에는 피의자 관찰일지라는 폴더가 있었다. 그 안에는 날짜별로 기록된 파일들이 있었다. 8월 15일 마이너스 약효 시간 약 3시간. 다음부터는 향료를 섞어서 맛을 가리자. 8월 22일 마이너스 증상 악화 확인. 손떨림, 집중력 저하. 계획대로 진행 중. 9월 3일 마이너스 상속 절차 확인 완료. 재산 규모 약 3억. 최소 5억 이상으로 추정 가능 유튜브 수익 포함.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 모방 전략이라는 폴더. 그 안에는 유튜브 영상 대본들이 가득했다. 어머니의 돌연사 마이너스 안타까운 순간들, 조회수 추정 500만 회 이상. 슬픔을 이겨내다 마이너스 천사 며느리 7일간의 기록. 어머니를 떠나보내며 감정 표현 가이드 첫 3일은 극도의 슬픔, 4-5일은 극복의 희망 표현. 어머니의 유산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각 영상마다 예상 조회수, 예상 광고 수익, 심지어 예상 구독자 증가 수까지 적혀 있었다. 나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형사는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 이건 단순한 상속 사기를 넘어서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살인 미수입니다. 다만 우리가 증명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어요. 뭐죠? 실제 의약품 출처입니다. 어디서 구했는지, 그리고 혹시 다른 공범이 있는지. 그 수사는 2주가 더 걸렸다. 민서연의 메시지 기록을 통해 특정 약사와의 접촉 기록을 찾았고 그 약사는 불법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로 추가 조사를 받게 되었다. 또한 금융 기록을 통해 민서연이 여러 차례 현금으로 인출한 기록도 발견되었다. 형사는 나에게 말했다. 할머니, 증거가 충분합니다. 우리는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죠? 공개적으로 이 사건을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피의자가 이미 SNS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신뢰하고 있거든요. 만약 조용히 체포만 하면 사람들은 뉘앙스 있는 이야기를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계획에는 할머니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경찰과 나는 특별한 작전을 짰다. 코드명은 진실의 무대. 민서연은 아직 자신이 들킬 위험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경찰의 영장 신청과 압수는 비공식적으로 진행되었으니까 그녀는 여전히 모든 것이 통제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녀에게 제안했다. 서연아, 어머니 몸이 요즘 정말 예전 같지 않아. 혹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큰 방송을 해볼 수 있을까? 100만 구독자 기념이니까. 구독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하고 싶고, 그리고 나는 여기서 잠깐 침묵했다. 마치 감정이 북받친 것처럼. 연기였지만 완벽한 연기였다. 어머니, 뭐라고 하려던 거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그 마지막 라이브가 기억에 남으면 좋겠어. 너와 함께하는. 민서연의 눈이 반짝였다. 그것은 기다리던 순간이 온 것을 의미했다. 드디어 그녀의 계획이 실행 단계에 들어가는 것. 어머니, 그거 좋은 생각이세요. 정말 좋아요. 제가 멋진 무대를 만들어 드릴게요. 100만 시청자분들께 어머니를 제대로 소개해 드릴 거예요. 나는 형사 김경희와 지훈이와 함께 계획을 짰다. 100만 구독자 기념 라이브 방송. 이것을 우리의 증거를 공식적으로 제시할 기회로 삼겠습니다. 하지만 형사는 중요한 것을 강조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임의로 방송을 조작할 순 없어요. 법정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모든 절차가 합법적이어야 합니다. 형사는 다른 방법을 제시했다. 라이브 방송 도중 특정한 신호가 오면 경찰청에서 해당 플랫폼에 법적 절차에 따른 경찰 출동 신고를 할 겁니다. 그러면 플랫폼의 알고리즘에 따라 자동으로 방송이 중단되고 경찰 협력 화면이 띄워질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현장에 도착해서 피의자를 체포합니다. 그럼 시청자들은요? 라이브 스트림에는 경찰 출동 상황과 체포 장면이 그대로 기록될 겁니다. 플랫폼의 자동 기록 시스템을 통해서요. 이건 완전히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공식 수사 과정의 일부이니까요. 나는 이해했다. 방송 당일이 왔다. 스튜디오는 평소보다 더 화려했다. 조명이 더 밝고 카메라가 더 많았다. 100만 구독자 기념이니까 특별해야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이 마지막이 될 방송이니까 민서연은 시각적으로 완벽하게 준비했다. 새로운 옷, 완벽한 메이크업, 전문가 같은 프로 정신. 그녀는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다. 나를 상실하고 슬픔 극복 콘텐츠를 통해 명성을 얻는 이 순간을 위해 그녀가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지었다. 천사 같은 미소. 100만 시청자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건 한 분 덕분인데요. 바로 우리 어머니예요. 어머니의 지혜와 따뜻함이 없었다면 이런 채널도 없었을 거예요. 그녀가 나에게 다가왔다. 찻잔을 들었다. 제가 오늘을 위해 특별한 건강차를 준비했어요. 어머니의 건강과 장수를 위해.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면서요. 차를 나에게 건넸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차. 나는 그 찻잔을 들었다. 고마워, 서연아. 형사는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신호를 보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눈을 깜빡이는 신호. 나는 한 모금 마셨다. 어머니, 계속 드세요. 진짜 좋은 차니까요. 나는 또 마셨다. 그리고 세 번째 모금이 내려갈 때
형사 김경희는 플랫폼 관리자에게 신호를 보냈다. 4분 15초. 모든 것이 일어나기까지 걸린 시간이었다. 라이브 방송 화면이 검게 변했다. 시청자들은 당황했다. 채팅창에 물음표가 폭주했다. 뭐가 됐어? 서버 문제야? 그 다음 순간 화면이 밝아졌다. 하지만 이전의 따뜻한 스튜디오 화면이 아니었다. 네트워크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경찰 협력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라이브 스트림 위에 한국경찰청의 공식 배너가 떴다. 채팅창은 순간 혼란에 빠졌다. 수백만 명이 동시에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스튜디오 현장에서 가장 혼란스러워한 사람은 민서연이었다. 이게 뭐야? 이게 뭐라고 하는 거야? 그 순간 스튜디오 문이 열렸다. 형사 김경희를 포함한 경찰 수사대가 들어왔다.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민서연 씨, 당신을 피보험자 오숙자 씨를 대상으로 한 의약품 불법 투여 혐의, 금융 사기 혐의, 보험 기만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뭔 소리예요? 이게 뭐예요? 화면에는 경찰이 민서연에게 접근하는 모습이 그대로 기록되었다. 스튜디오 조명 아래서 100만 시청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형사 김경희는 평온한 목소리로 권리를 고지했다. 당신은 침묵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모든 것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는 증거들을 읽어내려갔다. 피의자의 노트북 기록에 따르면 피의자는 의도적으로 피보험자의 건강을 해치기 위해 약물을 조합하고 투여했습니다. 피의자의 메시지 기록에 따르면 피의자는 피보험자의 사망을 계획했고 그 이후 슬픔 극복 콘텐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화면에는 이 모든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자막으로 표시되었다. 혈액 검사 결과, 의료 기록, 금융거래 기록, 보험 계약서, 모든 것이 법적으로 획득된 증거들이었다. 채팅창이 폭발했다. 이게 실제 상황이야? 천사 며느리가 살인마, 경찰이 체포하네. 헐 진짜? 지금 뭐 하는 거야? 민서연은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녀는 내 쪽을 바라봤다. 저 노인네가 치매거든요. 모든 게 저 할머니 망상이라니까요. 이건 사기예요. 이 방송 자체가 사기예요. 하지만 그 말은 이미 아무 설득력도 없었다. 의료 기록이 있었다. 내 진단이 명확했다. 약물 검사 결과가 있었다. 금융 거래 기록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채팅창에 가득 찬 수백만 명의 목격자가 있었다. 당신은 침묵할 권리가 있습니다. 은색 수갑이 반짝였다. 민서연의 손목에 채워졌다. 딸깍. 그 소리가 마이크에 명확하게 담겼다. 경찰은 그녀를 이끌어 나갔다. 그녀의 발걸음이 스튜디오 바닥을 울렸다. 도망치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경찰은 단호했다. 민서연 씨, 저항하지 마세요. 화면은 여전히 라이브였다. 플랫폼의 자동 기록 시스템이 모든 것을 담았다. 나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아직도 손에는 그 하얀 찻잔이 들려 있었다. 내가 마신 그 차, 그것이 이제는 증거가 되었다. 형사 김경희가 나에게 다가왔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네, 경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머지는 경찰에서 처리하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채팅창은 여전히 폭주 중이었다. 할머니, 힘내세요. 저 여자 정말 못된 년이네. 할머니가 피해자인가? 이 방송 역사에 남겠는데?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것이 진정한 정의였다. 한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목격하는 공공의 심판. 그리고 그것이 모두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 속에서 일어났다는 것. 1년이 지났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내릴 필요가 없었다. 원심의 판단이 명백했고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민서연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불법 의약품 투여, 금융사기, 보험 기만, 모든 혐의가 인정되었다. 그녀는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모든 증거가 너무 명백했다. 그녀의 노트북, 휴대폰, 메시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 라이브 방송.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본 그 생중계. 나는 명백한 결정을 내렸다. 내가 얻은 유튜브 수익금 전액, 그리고 그녀가 내 이름으로 가입시킨 보험금, 그리고 남은 재산의 대부분을 한 곳으로 보냈다. 노인 학대 및 금융범죄 피해자 지원 기금. 그 기금은 이제 많은 피해자들을 돕고 있다. 자녀에 의해 학대받는 노인들, 재산을 빼앗긴 어르신들, 그런 분들의 법적 절차를 돕고 있다. 나는 그 이후 서울을 떠났다. 시골 마을로 이사했다. 산 좋고 물 좋은 작은 마을. 아무도 나를 천사 며느리의 시어머니로 알지 않는 곳. 아무도 나를 피해자로 동정하지 않는 곳. 여기서 나는 그냥 오숙자였다. 지훈이가 자주 찾아온다. 이제 그는 25살이고 다큐멘터리 제작사에 다닌다. 그는 사회 고발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을 한다. 어느 날 그는 내게 말했다. 할머니, 다큐 완성됐어요. 그래, 잘했다. 제목은 진실의 무게예요. 할머니 이야기를 기반으로 만들었는데 다른 피해자들의 이야기도 담았어요. 노인 학대, 금융 사기 같은. 좋은 일이로구나. 우리는 시골 마을의 작은 카페에 앉았다. 따뜻한 차를 마셨다. 이제 나는 누군가 건넌 차를 마실 때 한 번 더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공포가 아니라 감사함이었다. 누군가 날 챙긴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교도소에서 편지가 왔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것뿐이었다. 긴 편지도 변명도 없었다. 그리고 몇 줄 더. 하지만 나는 그것을 읽지 않았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대신 나는 다른 일을 시작했다. 책을 썼다. 제목은 오숙자의 기록. 30년 사서였던 내가 하나하나 정리한 내 인생의 기록. 아들을 잃은 슬픔. 그 슬픔 속에서 누군가를 신뢰하게 된 경험. 그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의 공포. 그리고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얻게 된 용기. 모든 것을 담았다. 책은 예상 밖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다. 처음에는 내 개인적인 기록일 줄 알았는데 어느샌가 한 여성의 정체성 찾기 이야기가 되어 있었다. 가족 문제를 겪는 사람들이 읽었다. 노인 학대의 피해자들이 읽었다. 그리고 자신도 누군가에게 배신당한 경험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읽었다. 그들은 댓글을 남겼다. 할머니, 저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읽고 용기 얻었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이제 신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실을 밝히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군요. 당신의 이야기가 저를 살렸습니다. 나는 그 댓글들을 읽을 때마다 생각했다. 내 고통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 내 경험이 누군가의 용기가 될 수 있다는 것. 책이 나온 지 6개월 후 경찰청에서 연락이 왔다. 오숙자님, 안녕하세요. 저는 경찰청 학대 피해자 지원과입니다. 할머니의 책을 읽었는데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혹시 다른 피해자분들을 돕는 활동을 하시고 싶으실까요? 나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제 나는 월 1회 경찰청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상담을 한다. 다른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조언해주고 그들이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돕는다. 그 일을 하면서 나는 깨달았다.
복수란 상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 진실을 밝히고 그것이 정의로 이어지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얻은 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다시 살아가는 방법이었다.